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박근혜 찾은 한동훈입니다. 자, 22대 총선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예방했죠?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배석을 했고요. 네. 30분가량 비공개로 면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면담에 대해서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 등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고요. 자, 특히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네. 의식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을 하고 있고 또 경북 경산 청도에서는 최경환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람들을 좀 잠재워야 한다는 지역적인 계산도 있었을 거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보수 결집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역대의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전통 보수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만났던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대구 경북 전통 보수층 특히 겨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 전통 보수층이 결집이 지금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주춤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연 확장이 안 돼서 주춤하는 것인지 여기에 분석을 하기에 따라서 이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겠죠. 중요한 것은.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인요한 선대위원장 첫 선대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또 조국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재판을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경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톱 한동훈 한계로는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역할론 연이어 계속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기 때문에 선거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의 이름이 계속 거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의 현재 총선 상황을 짚으면서 한 위원장이 부담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 등판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이 가능성이 있을지 또 그리고 등판한다면 정말 국민의힘 승리에 보탬이 될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과의 악연은 어느 정도 긴 편입니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설 때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부끄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그 당시 천공 논란을 처음에 제기한 것도 그게 가장 커 보여요.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를 했을 때도 이제 친윤계의 김은혜 나중에 이제 홍보수석을 지내는 김은혜 전 의원한테 또 패배를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 결국에 유승민 전 대표의 등판 여부가 윤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 쪽 또 친윤계 핵심 쪽에 어느 정도의 그 양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또 등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유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거리를 띄우고 또 당의 어떤 중요한 운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다 딛고 결국에 선대위에 참여하려면 한동훈 위원장 등의 각고의 설득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고 그 외연 확장성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핵심 지지층 쪽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중도층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 정평이기 때문에 유 전 의원의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힘이 실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까지 이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지원 또 재판 일정 모두 있는 날인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서대문 갑 출근길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네, 서대문 갑의 민주당 후보가 김동화 후보인데요. 이 김 후보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네. 대장동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서대문 갑 지역을 들려서 김 변호사를 출근길에서 지원을 한 그런 이제 일정이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출근길 인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불출석해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 고려해서 김동화 후보 지원 유세 먼저 갔던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 대표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재판 전 동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동선 그 서울중앙지법 가는 길에 서대문에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왜 그날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재판을 정적 죽이기라고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논리를 뒷받침하는 일정을 짠 것이 아니냐. 네.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검찰 독재 심판을 더 강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은 재판부 사법부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책임이다라고 이 대표가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검찰 쪽으로 좀 이 타겟을 몰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파동으로 내용 겪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조국 혁신당 변수가 될까요? 네,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당 때문에 특별히 경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비례대표에서는 현재 또 지지를 나눠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연합에서 다른 당에도 지분을 준 상태고 그래서 10번 이후에 또 순번들의 당선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조국 혁신당 쪽에 당선자가 늘수록 민주당 쪽 당선자는 줄어드는 이것은 이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몰빵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도 몰빵을 하듯이 이렇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긍정평가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민주당의 의석을 갖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 뭡니까? 네, 배신의 정치와 대파 한 뿌리. 배신의 정치?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이 대표가 이제 지난 18일에 경의선 숲길 유세 지원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국민의힘의 조정훈 후보하고 동선이 겹쳤는데 조정훈 후보 측에서는 이 대표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지지자들한테 이 대표 지지자들한테 저지당했다, 인사 패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일에 이 대표는 조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하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 후보가 시대전환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 민주당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으로 간 것을 두고 배신이라고 표현을 한 셈입니다. 조정원 후보도 입장 나왔을까요? 네, 조정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조폭의 언어였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폭이요? 네, 이 대표야말로 배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이 대표가 배반한 대상은 국민이라고 밝혔고 자신은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민주당을 탈당했겠느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과 너무 달라져 버렸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대파값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자가 대파 한 뿌리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슈를 더 키웠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에 가서 대파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수정 국민의힘의 경기 수원정 후보가 875원이라고 하면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을 예. 가리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파가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이걸 두고 또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수정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통령한테 정확하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결국에 이것이 이제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에 875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한 단이 아니라 뿌리라고 본다 해도 한 단으로 계산했을 때는 또 한 7천 원 정도 그 이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근데 뿌리를 합쳐서 네. 한 대여섯 개 필요하잖아요. 다 안 되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전후 사정이 드러났던 부분이 윤 대통령이 이제 875원이라고 했던 그 가격은 뭐 할인 가격이라든지 마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또 정부 지원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875원으로 깎인 것인데 네. 그 대통령실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수정 교수의 설명은 또 그 설명하고는 다른 설명을 해서 예.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은 그런 설명이었다고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로마트에서 오늘까지 대파를 실제 875원에 판매를 한다고요? 네. 사러 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일부 매장이니까 이제 그 마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그런 매장을 포함한 예. 것인데 오늘 27일까지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특별 판매를 하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대파 한 단이 4,250원 정도라도 정부 납품 단가 지원이 한 2,000원 정도가 있고 하나로마트 지원이 1,000원 정도 정부 할인 쿠폰까지 더해서 875원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관계자는 했습니다. 아니, 고물가 상황인데 뭐 이런 행사가 이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요, 이래 되면 비싼데. 이게 정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파만 가능합니까? 다른 채소나 다른 과일은요? 알겠습니다. 자, 의대 증원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료개혁 다시 또 강조를 합니다.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를 정부에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는 원래 원론적인 그 태도를 한 번 더 고수를 했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의대 교수들이 이제는 협조적인 자세로 답을 줄 차례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은 완료됐다라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의대 증원을 설명을 하면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관계자도 만났었거든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나 뭐 논의가 좀 진전이 됐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가톨릭대 등의 주요 대학 총장 그리고 서울대 병원장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들 간의 공식적인 첫 대화였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나눴지만 앞으로 뚜렷하게 돌파구가 있는가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특별한 대책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또 관건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 중재하는 교수들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까지 포용한 대표성이 정말 있는 합의체를 만들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전공의들은 일단 계속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집단 사직의 태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수단체 쪽에서는 아직 정부하고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또 의협의 회장을 뽑는 신임 선거가 이제 끝이 났거든요. 네.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면택 당선인은 굉장히 강경하게 정부에 대한 투쟁 의사를 밝혔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두고 파시스트적이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 내에 네. 죄송합니다. 의협 내의 대표적인 강경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일단 대정부 투쟁에 강하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사직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얼만큼 진행이 된 겁니까? 네, 지금 교수들이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430명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또 어떤 병원은 총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 이미 현재 의사만 밝힌 교수들을 해도 대부분 절대 다수가 이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이고 실제로 사직서 제출도 동참하는 교수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로 네. 단축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시민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직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구금됐던 우리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죠. 손준호 선수 어제 풀려나서 한국으로 좀 돌아왔는데
이게 뭐 어떤 의혹이 있었던 거면서 또 의혹이 다 해소가 된 겁니까? 네, 중국 프로팀에서 손준호 선수가 활동을 하다가 작년 5월에 예. 귀국을 하는 길에 갑작스럽게 중국 공안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때 적용됐던 혐의가 비국가 공작 인원 수뢰죄라는 이름의 혐의였는데 예. 당국에서 축구의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손 선수도 조사 대상에 올랐던 것이고 일단 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무려 10개월간 구속 수사 이후에 계속해서 신병이 확보가 돼 있었던 것이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손 선수와 관련된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인지 또 손 선수가 유죄, 무죄 이런 결과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손준호 선수 그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긴박했던 그 귀국 당시 상황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귀국에 있어서 특별한 예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뒷얘기들이 또 나왔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있어서 받았다라고 네. 했는데 그 전화가 이제 손준호 선수의 전화였고요. 손 선수가 이 통화에서 펑펑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손준호 선수가 직접 SNS로 인사도 남겼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렇게 내용의 글도 남겼습니다. 자, 현지 언론이나 축구계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는 한국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방식으로 소식을 전달을 하고 있고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짧고 간단한 이런 몇 줄짜리 뉴스였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언론 통제 이런 것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으로 축구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손준호 선수의 석방 소식에 대해서 이제 행운을 빈다라고 하는 영상을 또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중국은 이제 네. 그 원칙적으로 중국은 법치 국가다. 그래서 엄격히 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고 법에 따라서 당사자의 각종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권 탄압이라든지 무리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담은 그런 취지로 또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 이 손준호 선수 석방이 중국 측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시그널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맞나요? 한간에서는 조심스럽게 그런 뭐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근데 중국 측의 설명을 보더라도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이 자체로 이제 뭐 뚜렷하게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네. 조금 이른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축구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축구 대표팀 태국하고 경기를 했잖아요. 이겼죠? 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어제 열렸는데요. 태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팀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태국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좀 불리한 여건으로 경기를 치렀는데 이재성, 손흥민, 박진섭 이렇게 세 골을 몰아치면서 네. 승리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침체에 빠져 있었던 대표팀이 아시아 호랑이의 면모를 되찾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3승 1무가 된 대표팀 C조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2차 예선 2경기를 남겨두고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